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0분 1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2부에 만나는 글로벌 이코노미 코너입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우주 관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요. 박사님 가실 건가요? 저는 아직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네. 만약에 뭐 언젠가는 우주 관광도 우리가 해외 관광 가는 것처럼 보편화될 날이 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아직 미약하고 또 언제 그렇죠. 도중에 폭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또 자식들이 장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술이 더 개발되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질문 드렸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아직 우주 탐사나 뭐 우주 관광이라는 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정도 다루는 소재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우주 기술 패권을 놓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화성에 발자취를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이제 화성에 드디어 이 우주선을 띄웠고 또 그 우주선에서 착륙선을 내려서 화성 표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성 표면에서 탐사 로봇을 분리해서 지금 이 90일간의 목적으로 일정으로 화성 전체를 지금 돌아다니는데요. 네. 자,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샤오미라는 회사, 네. 핸드폰 만드는 회사죠. 샤오미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을 때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중국 샤오미를 향해서 실수했다. 대륙의 실수다. 네. 어떻게 하다가 기술력이 아주 부족한 중국이 샤오미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중국이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것을 대륙의 실수라고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마 실수로 화성에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고도화됐다. 이런 면에서 이번 중국의 화성 탐사선 도착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실수의 나라로 볼 게 아니라 중국 기술이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중국의 산업과 기술을 되새겨봐야 될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샤오미 예도 들어주셨지만 처음엔 대륙의 실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샤오미도. 네. 네. 젊은 층들도 보면 집에서 저만 봐도 공기청정기도 샤오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성비 좋고 저렴하게 가전제품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어떤 기술력 자체를 뭔가 뭐 짝퉁 기술이다, 대륙의 기술이다, 뭐 대륙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인 탐사선을 통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화성에 발자취를 남겼다. 이게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화성까지 우주선을 날린 나라는 그동안에 미국과 러시아의 과거의 이름인 소련 이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좀 부진한 틈을 이제 그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미국 하나만이 우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독점해오던 이 우주 공간을 그동안의 신흥국의 대명사였던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적어도 우주 공간에서의 미국 독점이 깨졌다. 그리고 중국 기술이 어떤 혁신을 넘어서 여러 단계 테이크오프를 했다. 특히 우주로 간다는 것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숫자가 수만 개가 있거든요. 네. 로켓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도의 뜨거운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 또 우주와 지구의 전송 문제.
또 이 우주에서의 자동 이동의 문제, 그야말로 모든 첨단 기술이 총망라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은 단순하게 그 제3세계의 대표가 아니라 기술력적인 면에서 적어도 우주 항공 기술에 관한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우주 항공 기술에 돈도 많이 들죠?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거의 네. 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우주 발사나 우주선 탐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선 로켓을 하나 발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또 우주로 올라가는 로켓은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도중에 다 불태워져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라면 결국은 과학적 성과, 이거 하나밖에 남질 않는데 그 과학적 성과가 돈으로 환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만이 감히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강대국들,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우주 기술을요, 뭐 단순히 우주를 향한 뭐 미래 산업과 그 기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군사 안보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 얘기를 하면 뭐 지금 앵커님도 우주 여행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얘기고 현 단계에서 가장 이 많은 돈이 드는 것을 이 선진국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지적해 준 대로 군사적 이점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거기서 미사일을 쏘아대면 네. 땅에 있는 이 후진국들은 완전 무기력하게 되거든요. 자, 중국이 왜 이렇게 인공위성을 시작하게 됐느냐, 그 출발점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1970년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중국을 전 세계 자유무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자. 그래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마오쩌둥이 러시아를 기습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인 우수리강에 아주 안개가 많이 끼은 날 수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러시아가 그것을 그대로 알아채고 하늘에서 폭격을 해서 중국 인민군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거든요. 네. 바로 그때 이 헨리 키신저 박사가 중국에 가서 자, 지금 이것은 러시아가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당신들 움직임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땅에서 안개를 이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미국과 수교하면 우리 미국이 우주 기술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1970년에 합니다. 네. 물론 중국이 국제사회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이 인공위성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당시 마오쩌둥이 어깨를 탁 치고 헨리 키신저 박사, 우리 중국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시작된 게 중국의 우주 굴기 산업, 이 우주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물론 여전히 미국과 이 중국 간에는 우주 기술의 기술적인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완전히 무에서 화성까지 가는 기술을 이렇게 50년 만에 짧은 시절의 기간 내에 따라잡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의지와 과학기술 성취의 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중국이 이 화성에 도착한 그 성과를 두고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다.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애가 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성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을 쏘아야 되는데요. 네. 화성에 가는 로켓은 발사 각도를 90도로 해가지고 하늘로 쏘옵니다. 그런데 그 발사 각도를 조금 낮추어서 고도를 조금 낮춰서 미국 쪽으로 쏘게 돼. 그게 바로
로켓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핵무기를 실으면 네. 바로 미국 땅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상공에서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미국만이 이 기술을 독점해왔거든요. 물론 러시아도 있었지만 네. 냉전 시대가 이후에는 미국이 독점해왔는데 여기에 중국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우주도 독점 시대는 끝났다. 중국과의 공생을 하면서 거기서 더 우수한 기술을 해나가야 되는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새로운 시험대를 맞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경제전쟁이 한창인 미국으로서는 네. 중국의 이 화성 탐사선 도착이 속으로는 아주 가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경제에서의 어떤 패권 다툼, 계속해서 지금 이 G2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계속 팽팽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어떤 우주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군사력을 강화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분쟁에 대한 보험을 들여두려는 거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학자를 흔히 투키디데스 박사를 얘기하는데요. 네. 투키디데스 박사가 쓴 그리스 전쟁사에 보면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운 얘기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시사점을 남깁니다. 이 정글에 그러니까 산속에 동물이 사자의 세계를 놓고 보면 사자가 우열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1등 한 명이 나올 때까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아테네 전쟁도 그런 각도에서 봤는데 이 투키디데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정치학자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래요. 인류사에도 사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그 패권이 서로 승부를 내지 못하면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한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게 걸려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그동안에 이걸 이제 보험이라고 보는 이유는 수록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갖다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함부로 대만을 할 수 없고 중국을 쳐들어올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중국 사회에서는 지금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네. 드디어 중국이 100년 전에 한을 풀고 세계에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죠. 그러면서 세계의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외교 판도에도 중국 탐사선의 화성 착륙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무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역량이다라는 걸 전 세계적에 어느 정도 어필했다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항하는 이 미국.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패권 구도에서 미국이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미국 그러면 우주항공 산업 성적표는 어떤가요? 예, 지금 기술적인 면만 놓고 보면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미국과 중국을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미국이 이 화성에 도착을 한 게 197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죠. 그런데 중국은 올해 왔어야 이제 화성에 도착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를 연도 횟수로 따지면 45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1976년에 미국의 그 나사가 쏜 바이킹 2호가 이제 갔을 때는 착륙선은 내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화성에 처음으로 착륙선을 내려서 탐사를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네. 이게 소저너라는 탐사선을 내려서 화성에 땅도 조사를 하고 생명체도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97년이니까 그거와 비교한다면 중국과의 기술 차이는 24년 이렇게 나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요즘 우주 여행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나사도 아니고 요즘 일란 머스크가 꾸려가고 있는 그 테슬라 회사라는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아마존을 하고 있는 이 베조스
이런 기업인들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런 어떤 우주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십만 달러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내면 우주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민간 기업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주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것과 네. 이제 다른 나라가 하나 미국의 독점 시장에 끼어들어서 미국이 뭐 하나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근접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우주로 가는 기술은 군사적으로 로켓 띄우는 기술뿐만 아니라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견뎌야 되고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 견뎌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산업에서 소재, 이를테면 냉동시설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만들고 이럴 때 신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우주를 장악하지 않는 자는 절대 기술의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좁혀질 수 있다. 무선 통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셀룰라폰,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지국을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주에서 내려보내면 기지국 연결이 필요 없어요. 그런 각도에서 중국의 기술은 세계 어떤 산업사회 또 네. 과학기술사회도 굉장히 큰 도약을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도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중국의 화성 탐사 관련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우주 항공 산업계를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고, 이 마지막 이야기 나눌 때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요 얘기도 좀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관련 이슈들을 보면 이분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코너에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주요 발언들 그리고 이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론 머스크가 때문에 가상화폐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그야말로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런 장세입니다. 네. 최근에 올 들어서 가상화폐가 오르게 된 것은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가져오면 비트코인을 가져오면 테슬라의 전기차도 팔아주겠다. 그래서 하나의 교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전기차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돈이 됐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더 이상 테슬라로 하여금 전기차 안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를 채굴 하는데 환경이 파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근데 환경 파괴는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대목을 보면서 이 전 세계의 그동안의 이 일란 테스크 매니어들이 그동안에는 참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를 그냥 머스크라고 하지 말고 닥터 머스크 또는 머스크 형님, 우리의 신, 하느님 뭐 이렇게 머스크를 모셔왔는데 요즘은 머스크 거짓말쟁이, 배신자 네. 머스크 이렇게 됐고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먹튀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가상화폐를 또 투매를 하고 그래서 가상화폐는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항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가상화폐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그 가상화폐 이름은 스탑 일런이라는 것입니다. 일런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퍼스트 네임인데 스탑은 이제 해고시키자, 퇴출시키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띄워서 일론 머스크를 아예 그 금융시장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가상화폐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50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밉상이 됐다고 할까요? 글로벌 밉상이요? 지금은 이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잘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가상화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해서 자랑을 많이 해왔는데 네. 결국 가상화폐가 떨어지니까 이 테슬라의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매도라는 거
가격 하락에 배팅을 해서 테슬라를 지금 공매도하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마저 대폭 나가는 그야말로 이 일론 머스크로서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다 또 중국이 힘을 보탠 게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암호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다. 시장에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강조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결정적인 좀 영향을 끼쳐준 것 같아요. 우리 전진영 PD님은 굉장히 품격이 높으시니까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하시네요. 제가 점잖게 표현했나요? 예, 중국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네. 암호화폐는 사기다. 사기다라고 표현했군요.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백해무익할 뿐이다. 사기라는 것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중국 경제의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거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중국 위안화를 바꾸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중국 당국의 경고가 나왔어요.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경고를 했는데 네. 지금 머스크 때문에 가상화폐 시세가 흔들리는 와중에 여기에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중국은 인구도 많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당국의 처벌이 무서워서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면 가상화폐 가격이 더 떨어지지나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또다시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과거의 어떤 비트코인의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의 하락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이 믿었던 기대주들 과거에 2017년도 한번 하락이 왔습니다만 그때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 초창기에 불안해하는 심리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나와서 가상화폐로 차도 바꿔주겠다. 전기차도 주겠다. 이러니까 희망이 부풀었는데 이제는 이 가상화폐 시장에 그 꽃들 그런 신드롬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혹시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바이낸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국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데 좀 인식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기술이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가상화폐가 끝났다든지 가상화폐는 이제 폭망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올라갈 수 있고 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호재다 이런 속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상화폐는 근본적으로 속에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점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고 봐요. 돈도 우리가 거래하는 달러도 거기를 녹이면 돈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달러나 원화는 적어도 원화는 한국은행에 가면 100원짜리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돈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반드시 교환과 결제를 보증해 줍니다. 또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보증은 해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